아버지, 유럽 여행 다녀오시는 동안 우리도 좀 자유로워지자고. 솔직히 아버지 언제까지 모셔야 해? 문틈으로 들린 며느리의 말이었다. 따뜻했던 내 거실,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이 집이 그 순간만큼은 지옥처럼 느껴졌다. 나는 조용히 방문을 닫았다. 그리고 그날 밤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꿀 결심을 하게 되었다. 올해 72. 나는 평생 회사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평범한 가장이었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누구에게 손 벌린 적 없었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허리띠 졸라매며 살아왔다. 아내는 몇 해 전 세상을 떠났다. 아들은 결혼 후 내게 아버지 혼자 계시면 위험하다며 함께 살자고 말했다. 말은 고마웠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그 말에 숨겨진 뜻이 무엇인지. 처음엔 며느리도 친절했다. 아버님, 아침 드셨어요? 추우니까 이거 입고 나가세요. 아내가 없이 지내던 내게는 고마운 말들이었다. 하지만 몇 달 지나자 태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아들이 출근하고 나면 며느리는 아주 작은 일에도 짜증을 냈다. 아버님, 컵은 설거지가 잘 안 돼요. 다음부턴 그냥 두세요. 제가 할게요. 말은 예의 바르지만 그 속엔 손 좀 덜 끼치세요라는 뉘앙스가 깔려 있었다. 초등학생 손주가 내 방 문을 두드렸다. 할아버지, TV는 조용히 보세요. 엄마가 거슬린대요. 나는 멍해졌다. 손주에게서조차 그렇게 들을 줄은. 아들은 항상 말했다. 아버지, 며칠만 참아. 집이 좁아서 그런 거야. 하지만 집이 좁은 게 아니었다. 마음이 좁은 것이었다. 나는 평생 모은 돈으로 아내와 함께 늙어가려고 작은 강남 아파트를 하나 마련해 두었다. 그게 내 유일한 자산이자 언젠가 아들에게 살림 좀 도와주라며 물려주고 싶던 집이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아들 몰래 내게 자주 말을 꺼내곤 했다. 아버님, 솔직히 그 아파트 계속 가지고 계실 필요는 없잖아요. 관리가 힘들면 저희가 좀 대신 처리해 드릴 수도 있고. 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두어라. 아직은 생각 없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며느리가 말하는 대신 처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며느리는 유럽 여행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았다. 애도 크고 이제 우리도 좀 즐겨야죠. 근데 자금이 조금 모자라서요.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네요. 그리고는 나를 슬쩍 바라봤다. 나는 일부러 못 본 척했다. 아들은 여행 얘기에 시큰둥했다. 당분간은 힘들어. 회사도 불안하고 돈도 모아야 하고. 그러자 며느리는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아파트만 팔면 되잖아. 왜 못 팔아? 아들은 당황해서 내 얼굴을 살폈다. 그런 뜻이 아니야, 아버지.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괜찮다. 그냥 꺼낸 말이겠지. 하지만 그날부터였다.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그러나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한 건 아들이 출장으로 집을 비운 날 며느리는 친구를 집에 초대한 모양이었다. 나는 방에서 TV를 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다 문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다. 아버지 유럽 가 계시면 우리도 좀 쉬자. 난 정말 힘들어. 친구가 물었다. 아버님이랑 같이 사는 게 그렇게 힘들어? 며느리는 한숨을 푹 내쉬더니 말했다. 힘들지. 솔직히 아버지 언제까지 모셔야 하니? 아파트도 안 팔고 돈도 안 쓰고. 나이 들면 좀 알아서 해줘야지.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어진 결정적인 말. 아버지 유럽 가 계시는 동안 아파트 문제도 어떻게 좀 정리해야지. 나는 손이 덜덜 떨렸다.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 전체를 흔들었다. 나는 방문을 닫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어떤 문이 철컥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 이제는 나도 생각을 바꿀 때가 되었구나. 그날 밤 나는 수십 년 동안 붙들고 있던 모든 집착, 책임, 미련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다.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심지어 손주에게조차 나는 짐인가? 라는 질문이 가슴을 찔렀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겠다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누구에게 줄지 그 기준도 완전히 다시 세우겠다고. 문틈 사이로 들었던 그날의 대화 이후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천천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당장 떠날 건 아니었다. 하지만 오래 머물지도 않을 거라는 사실은 분명했다. 아무도 모르게 아주 조용히 누구에게도 흔적을 남기지 않고 짐을 챙기다 스마트폰을 열어 메모장을 켰다. 며칠 전 우연히 적어두었던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사람을 오래 보면 결국 진짜 마음이 드러난다. 그때는 그 문장의 의미를 몰랐다. 지금은 너무 명확했다. 나는 손가락으로 그 문장을 천천히 지웠다. 대신 새로운 문장을 적었다. 이제부터 내 삶은 내가 지킨다. 며느리가 밖에 나간 오전 시간. 아들은 출근했고 손주는 학교에 있었다. 나는 옷을 갈아입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목적지는 은행이었다. 은행 창구 직원이 나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고객님. 예, 조금 정리할 게 있어서요. 나는 번호표를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삶 전체를 되돌아보듯 생각이 많았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이런 선택을 했을까? 아마 당신이라면 나보고 그냥 참으라고 했겠지. 하지만 이제 참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참아도 바뀌는 건 없었다. 창구에 불려가 앉자 직원은 내 계좌 내역을 확인했다. 예금은 수정 없이 유지하시고 정기 적금은 해지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래된 약속들을 정리할 때가 온 것 같아서요. 해지된 적금 금액은 적지 않았다. 몇십 년 동안 조금씩 넣어둔 돈이었다. 혹시 아이들이 어려울 때 보태줄까 싶어 만든 것이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어차피 내 돈으로 계획을 세울 사람들도 아니었지. 직원은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투자 계획이 있으신가요? 나는 미소만 지었다. 그건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닙니다. 은행을 나와 몇 년 동안 세를 주어 놓았던 강남 아파트로 향했다. 작은 집이었지만 내게는 아내와의 추억이 가득했다. 아내와 살림을 처음 차렸던 곳, 첫 월급을 꼬박 모아 장만했던 작은 식탁, 창밖으로 보이던 겨울 첫눈. 모든 것이 어제 같았다. 나는 관리사무소에 들러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두었다. 전세가 끝나는 시점을 확인하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매매 절차 준비까지 해두었다. 사무소 직원이 물었다. 혹시 매도를 계획하시는 건가요? 나는 아주 짧게 대답했다. 곧요. 그 말에는 내가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담겨 있었다. 집에 돌아오니 며느리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은행 좀. 그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는 걸 나는 놓치지 않았다. 은행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나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그냥 정리할 게 있어서. 정리요? 어떤 정리요? 말투가 너무 날카로워서 나도 모르게 속으로 웃음이 났다. 참속이 너무 보이는구나. 나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냥 노인이 이것저것 해두는 거지. 그녀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그 눈빛에 담긴 불안은 숨기지 못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술에 취해 돌아왔다. 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거실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를 기다렸다. 아들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아버지, 며칠 전 일이요. 우리 집사람이 좀 예민했나 봐요. 아버지가 들으시고 상처받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역시 며느리가 말을 했구나.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으니까. 근데 혹시 은행 다녀오신 건 무슨 일이세요? 집사람이 그러던데 무슨 정리를 하셨다고. 나는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너희 걱정 안 해도 된다. 그 말 속에는 이제 너희와 상관없는 일이다라는 뜻이 담겨 있었다. 아들은 더 묻지 못했다. 묻고 싶어도 용기가 없었다. 그 모습이 더 안쓰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걸 확실하게 깨닫게 해줬다. 그날 밤 나는 작은 노트북을 꺼내 평소 거의 사용하지 않던 이메일에 접속했다. 그리고 단 한 사람에게 메일을 보냈다. 오랜만이다. 내가 말했던 그 계획 이제 실행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시간 되는 날 연락 좀 해라. 그 사람은 내가 몇 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유일한 둘째 딸이었다. 아들과의 갈등으로 관계를 멀리했던 딸. 하지만 이젠 그 딸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사람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며느리는 날카로워지고 아들은 눈치를 보며 더 조용해졌고 손주는 예전처럼 나를 찾지 않았다. 집안 공기는 어색하고 차가웠다. 그러나 나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했다. 수십 년 동안 한 가정의 기둥으로 살기 위해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내 진짜 삶을 이제는 다시 꺼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떠날 그날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며느리의 말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남긴 상처는 며칠 동안 말없이 나를 짓눌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 상처를 오래 붙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의 방향을 또렷하게 정해주었다. 이제는 떠나야 한다. 내 삶의 마지막을 도움이 아닌 짐으로 여기며 살아갈 필요는 없었다. 나는 하루하루 조금씩 정리라는 이름의 준비를 진행했다. 옷은 최소한만 남겼고 내 이름으로 된 공과금 자동이체도 차근차근 해지했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며 퉁명스럽게 말하던 날 나는 휴게실에서 조용히 웃음이 났다. 곧 이 집은 나 없이도 충분히 조용해질 테지. 하지만 그건 그들만의 착각일 뿐이었다. 내가 떠난 후에 벌어질 일은 그들이 상상조차 못할 일들이었으니까. 며느리는 요 며칠 동안 유난히 내 눈치를 보았다. 내 표정이 달라졌기 때문일 것이다. 아버님,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별일 없어. 근데 왠지 얼굴이 밝아지신 것 같아서. 그 눈빛엔 혹시 아파트 정리하신 건가요? 라는 불안이 가득했다. 나는 일부러 더 담담하게 말했다. 사람 마음이 바뀌면 얼굴도 밝아지는 법이지. 그렇죠. 며느리는 웃었지만 그 미소 안쪽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저녁을 먹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손주와 며느리의 대화가 또 들려왔다. 엄마, 아빠는 왜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해? 쉿, 그건 내가 알 필요 없어. 근데 할아버지 있으면 우리 여행 못 가잖아. 할아버지도 좀 알아서 떠나시면 안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에 돌 하나가 떨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말에 상처를 받지 않았다. 오히려 더 굳건해졌다. 그래, 너희 바람대로 이제 내가 떠나주마. 하지만 그 떠남이 그들이 원하는 방식은 아닐 것이다. 그날 밤 나는 해외에서 살고 있는 둘째 딸에게서 드디어 연락을 받았다.
아빠 메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먼저 연락 주신 게 얼마만인지. 그래, 너도 많이 놀랐겠구나. 딸의 목소리는 예전과 다르지 않았다. 차분하고 단단하고 무엇보다 따뜻했다. 아빠, 무슨 일 있으신 거죠? 그냥 여행 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깊은 숨을 들이켰다. 너랑 얘기해야 할 게 많다. 시간 되면 한국에 들어올 수 있겠니? 딸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일정을 모두 비우고 갈게요. 아빠가 부르는데 제가 왜 못 가요? 그 말 한마디가 10년 동안 얼어있던 마음의 한 부분을 녹였다. 그래, 아빠가 너한테 부탁할 게 생겼다. 말씀만 하세요. 전 언제든 아빠 편이에요. 다음 날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내 방, 거실, 주방, 욕실.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공간들. 손주가 처음 걸음마를 했던 거실 카펫,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 후 처음 맞이한 설날 풍경, 아내의 사진이 놓여있던 작은 탁자.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먼 옛날의 장면처럼 느껴졌다. 이제는 이 집도 나 없이 지내도 되겠지. 나는 마치 내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듯 그 공간을 하나하나 마음속에 담았다. 저녁 무렵 아들이 퇴근에 들어왔다. 아버지, 오늘도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조금 정리할 게 있어서. 아들은 조심스레 말했다. 아버지 혹시 여행 가실 생각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살짝 놀랐지만 표정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요즘 아버지 뭔가 정리하시는 것 같아서요. 혹시 우리한테 말 못하시는 고민이 있는 거면. 그 말은 진심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아버지를 지켜주고 싶었지만 지키지 못한 아들의 마음. 그 마음을 나는 물론 알고 있었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알 필요 없는 일이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에 잠시 마음이 흔들릴 뻔했다. 하지만 나는 다시 생각했다. 내가 떠나는 건 너희를 벌주는 일이 아니다. 그저 나를 지키는 일일 뿐이다. 며칠 뒤 모든 준비가 끝났다. 나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아침 일찍 현관에 섰다. 그러자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오며 물었다. 어디 가세요? 표정이 예민하게 굳어 있었다. 두려움이 목에 걸린 듯한 눈빛이었다. 나는 짧게 말했다. 잠시 다녀오마. 얼마나요? 그 질문에 나는 더욱 짧게 대답했다. 모른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아버님, 혹시 아파트 문제는? 나는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하마. 그 말 한마디에 며느리의 표정은 새하얗게 변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마치 몇십 년 동안 매달려 있던 무거운 짐이 모두 사라진 듯한 자유가 느껴졌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내려 조용히 길을 걸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나는 이렇게 떠나는 사람이다. 가족에게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해 떠나는 삶. 그리고 이 떠남은 평범한 여행이 아니었다. 가족의 탐욕과 무관심이 만들어준 새로운 시작이었다. 택시에 올라타며 목적지를 말했다. 인천공항으로 가주세요. 그곳에서 나는 10년 동안 보지 못했던 둘째 딸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그 만남 이후 우리 가족의 운명은 돌아갈 수 없는 길로 향하게 되었다. 공항 로비는 이른 아침부터 북적거렸다. 오랜만에 맞는 공항의 공기, 어디선가 풍겨오는 커피향, 잡힌 일정이 촘촘하게 적힌 전광판. 이 모든 것이 나와 너무 어울리지 않는 공간인 줄 알았는데 막상 발을 들이니 왠지 오래전부터 익숙한 장소처럼 느껴졌다. 왜냐하면
이곳으로 나를 자주 불러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빠. 나는 목소리를 듣자마자 고개를 돌렸다. 검은 코트를 입고 서 있는 딸. 눈가엔 반가움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천천히 걸어가 딸의 손을 잡았다. 그래, 많이 컸구나. 딸은 웃다가도 금방 표정이 진지해졌다. 아빠,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메일 내용이 심상치 않았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얘기하자꾸나. 우리는 카페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딸은 한 모금 마신 뒤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아빠 집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나는 이제 더 숨길 이유가 없다는 듯 담담히 말했다. 며느리 입에서 아버지 언제까지 모셔야 하냐는 말을 들었다. 딸의 손이 멈칫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 말 실제로 들으신 거예요? 그래. 아파트 정리하자는 말도 여러 번 들었고 딸은 분노를 사기듯 입술을 깨물었다. 그럴 줄 알았어요. 형이랑 형수 예전부터 아빠한테 너무 기대는 게 싫었어요. 나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된다. 이제는 그 일로 화낼 필요가 없다. 근데 아빠 왜 저를 부르신 거예요? 정말 여행 가시려고요? 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여행은 맞다만 너희가 생각하는 여행은 아니다. 딸은 고개를 갸웃했다. 나는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다. 딸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이게 다 뭐예요? 나는 조용히 봉투를 열고 말했다. 이건 아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준비해 온 것이다. 그 안에는 수십 년 동안 내가 모아온 자산 목록, 해외 계좌 서류, 아내가 남긴 보험금 전부를 재투자해 만든 펀드 내역 등이 있었다. 딸의 눈이 크게 커졌다. 아빠, 이런 게 있었어요? 왜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아들에게는 말할 수 없었지. 결혼 후부터 뭔가 달라졌거든. 그리고 며느리는 돈이 있는 줄 알면 더 크게 기대려 할 것 같았다. 딸은 숨을 들이켰다. 그럼 이 모든 걸 왜 제게? 나는 그제야 진짜 이유를 말했다. 너는 나한테 짐이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딸의 눈가가 젖었다. 아빠, 그런 말이 왜 나와요? 딸은 여전히 봉투를 놓지 못한 채 물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아빠는 어디로 가고 싶은데요? 나는 웃으며 티켓 한 장을 꺼냈다. 티켓의 목적지는 유럽이 아니었다. 딸은 입을 벌리고 말했다. 여기? 아빠, 왜 갑자기 이 나라예요? 아내와 마지막으로 여행 가자고 약속했던 장소다. 눈물이 핑 돌았다. 아내가 떠난 뒤 나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그리고 나도 내 삶의 마지막은 내가 선택하고 싶었다. 딸은 티켓을 꼭 쥐며 말했다. 아빠, 혼자 가실 거예요? 아니다. 너도 같이 가는 게 어떠냐? 딸은 놀란 듯 웃었다. 그럼요. 전 어디든 아빠랑 갈 수 있어요. 딸과 티켓을 확인한 후 나는 한 가지를 부탁했다. 딸아, 내가 유럽에 간 걸로 해줄 수 있겠니? 유럽요? 그래야 그 집이 흔들리기 시작할 테니까. 딸은 바로 이해했다. 아빠가 사라진 것으로 알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나 보시려는 거군요. 그래.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어떻게 생각했는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겠니?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원하는 대로 할게요. 우리가 비행기 탑승 게이트에 서 있을 때였다. 내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다. 아버님, 어디 계세요? 설마 아파트 문제 때문에 저희 몰래 어디 가신 거예요? 바로 이어 또 메시지. 혹시 유럽 가셨어요? 언제 돌아오세요? 아버님, 제발 연락 주세요. 문자 하나하나에 숨겨진 불안, 욕망,
그리고 탐욕의 기운이 너무 선명했다.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대신 메시지를 딸에게 보여줬다. 딸은 씁쓸하게 말했다. 아빠가 없으면 정말 불안해하는구나. 그런데 그 불안이 사랑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더 떠나야 한다. 탑승 안내가 시작되자 휴대폰에 아들의 이름이 떴다. 나는 한참 동안 그 화면을 바라봤다. 아들이 아니라 어린 시절의 내 아들을 보는 듯했다. 아빠, 나 이거 봐. 아빠, 오늘 학교 발표 1등 했어. 하지만 결국 나는 통화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딸에게 말했다. 내가 떠난 뒤 그 집이 어떤 모습을 보이든 이제는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딸은 내 손을 꼭 잡았다. 아빠, 이제부터는 아빠 삶을 위해 사세요. 이제는 그래도 돼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몸이 뒤로 눌리는 느낌이 들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점점 작아졌다. 나는 속삭였다. 아내여, 나 이제 약속 지키러 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도 말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벌어질 일들이 이제 시작이겠지. 비행기는 구름 위로 떠올랐다. 이제부터 펼쳐질 일은 가족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비행기 안에서 나는 휴대폰을 껐고 그 순간부터 연락 두절 상태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부터 내가 예상했던 대로 아들 집에서는 조용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연락이 닿지 않자 며느리는 집안을 왔다 갔다 하며 신경질을 냈다. 여보, 아버님한테 전화 좀 계속해봐. 갑자기 사라져서 어떡해. 아들은 계속 통화를 시도했지만 전원이 꺼져 있어 연결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음성만 반복되었다. 여보, 혹시 아버님 진짜 여행 가신 거 아냐? 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없어. 준비도 안 했었고. 아니야, 분명 무슨 결심을 한 거야. 은행도 다녀오고 요즘 표정도 이상했고. 혹시 설마 아파트 팔려고 나간 거 아니야? 아들의 표정이 굳었다. 그럴 수도 있겠네. 며느리는 눈빛을 번뜩였다. 여보, 빨리 아파트 등기부등본 조회해봐. 아들은 정부 사이트에서 아파트 등기부를 조회했다. 처음엔 아무렇게나 마우스를 클릭하던 아들은 잠시 뒤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여보, 이거 봐. 뭔데 그래? 아들은 등기부 화면을 돌려 보여줬다. 그 순간 며느리는 입을 틀어막고 비명을 질렀다. 없어. 아파트가 아버님 명의가 아니야. 이미 명예 이전이 되어 있어. 그게 누구야? 누구한테 넘어간 거야?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스크롤을 내렸다. 등기부 이전 명의란에는 생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 있었다. 바로 둘째 딸. 둘째 딸? 그 여자한테. 아니, 말도 안 돼. 며느리는 소리를 지르며 방바닥을 쳤다. 여보, 대체 언제, 어떻게 아버님이 그런 걸 숨기고 있었던 거야? 우리한테는 말도 안 했잖아. 아들은 멍하니 화면만 보고 있었다. 나도 몰랐어. 둘째한테 아파트를 넘긴 건 처음 본다. 여보, 우리 끝난 거야? 우리 유럽 여행도 못 가고 대출도 못 갚고 아이 교육비도. 며느리는 거의 울부짖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아들은 무언가 깨달은 듯 중얼거렸다. 아버지, 일부러 그러신 거야. 뭐? 아버님, 우리한테 실망하신 거야. 며느리는 난리가 났다. 아니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아버님도 결국 우리한테 줘야 하는 거였잖아. 그 말은 아버지였던 내가 들었다면 더 이상 미련이 남지 않았을 말을 쉽게 넘어섰다. 며느리는 사납게 외쳤다. 여보,
공항 CCTV라도 뒤지면 아버지 찾을 수 있지 않아. 그게 어떻게 되는데? 아버님이 나갈 때 본 이유도 없어? 문 앞 택배라도. 정말 아무 흔적도 없는 거야? 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아버님이 떠나시기 며칠 전부터 하나하나 준비하셨던 것 같아. 며느리는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그럼 우리 인생은 이제 어떻게 돼? 나는 딸과 함께 조용한 해외의 도시 작은 숙소에 도착해 있었다. 따스한 햇살, 거리의 작은 꽃시장,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 딸이 웃으며 말했다. 아빠, 여기 마음에 드세요? 그래. 여기 오길 잘했구나. 우리는 작은 카페에 앉아 따뜻한 빵과 커피를 주문했다. 그때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 형이 연락 많이 했죠? 10번 넘게 했더구나. 그럼 왜 안 받았어요?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받을 필요가 없어서다.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형수 며칠 전 SNS에 올리는 글 봤어요. 남들 앞에서는 효부인 척, 뒤로는 아빠 서운하게 하는 말 많이 했어요. 나는 그 말을 처음 듣는다는 듯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정말 그러더냐? 딸은 휴대폰을 꺼냈다 감정적으로 말했다. 여기 보세요. SNS에는 며느리가 지인들과 주고받은 내용이 있었다. 시아버지랑 같이 사는 거 너무 힘듦. 아파트만 내 명의로 바뀌면 상황 끝나는데 시아버지 눈치 보느라 미치겠어. 나는 그 글들을 조용히 읽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딸도 씁쓸하게 웃었다. 아빠, 이럴 때는 미련 두지 말고 그냥 버리세요. 그 사람들은 아빠 사랑받을 자격 없어요. 나는 숙소 책상에 준비해둔 문서들을 펼쳤다. 딸이 물었다. 아빠, 이건 뭐예요? 특정 재산 지정 신탁 계약서다. 신탁? 나는 차분히 설명했다. 아파트는 내 명의로 넘어갔지만 아직 다른 자산들이 남아있다. 그 자산들을 너와 손주에게 조건부로 남겨둘 생각이다. 손주요? 형 아들한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애는 잘못이 없다.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상처받을 필요는 없지. 딸은 감동한 듯 눈시울을 붉혔다. 아빠 역시 아빠다.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다만 조건이 있다. 그 집이 나를 찾으려 애쓰는 동안 우리는 절대 연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끝까지 지켜본다. 딸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저도 같이 할게요. 아들은 며느리가 계속 울자 보다 못해 말했다. 여보, 우리 아버지한테 너무했던 거 아니야? 뭐가?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아버님이 돈을 숨긴 게 문제지. 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우리가 먼저 잘못했어. 뭐? 여보 지금 누구 편 드는 거야? 내가 몇 년 동안 당신 아버지 모시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들은 단단하게 말했다. 그건 모시는 게 아니라 기대고 있었던 거야. 그 말에 며느리는 완전히 폭발했다. 나는 절대 잘못한 거 없어. 아버님이 먼저 배신한 거야. 그래, 아버님이랑 둘째 딸이 우리를 버린 거라고. 아들은 그제야 아버지가 왜 떠났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숙소 발코니에 앉아 저무는 석양을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내 삶은 내가 지킨다. 딸은 옆에서 내 손을 잡았다. 아빠, 이제는 우리 둘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하지만 그 집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딸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빠, 끝까지 함께 갈게요. 그 순간 내 안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진짜 아버지가 깨어나는 듯했다. 아들이 강남 아파트 등기부를 확인한 날 이후 그 집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며느리는 불안과 분노 속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 내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 집의 사람이 아니었다. 그리고 사건들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무너져 내렸다. 며느리가 울부짖으며 집안을 뒤흔들던 어느 날 아들은 회사에서 한 통의 통보를 받았다. 이번 구조조정 명단에 당신도 포함됐습니다. 순간 아들은 무너지는 세상 위에 서 있는 듯했다. 저도요? 죄송합니다. 부서가 통폐합되면서 인원 감축이 불가피했습니다. 퇴직금은 있었지만 가정의 대출, 생활비, 교육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아들은 집으로 돌아와 며느리에게 말했다. 여보, 나 회사에서 잘렸어. 그러자 며느리는 울던 것도 잊은 채 소리쳤다. 뭐라고? 지금 장난해. 아버님 아파트도 날아갔는데 당신 월급까지 없어지면 우린 뭐 먹고 살아?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 순간부터 그들의 결혼 생활은 빠르게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다음 날부터 내 행적을 찾기 위해 이웃, 경비원, 관리사무소까지 뒤졌다. 혹시 우리 아버님 어디 가신 거 보셨어요? 출국하셨나요? 언제 나가셨나요? 짐은 많이 들고 있었나요? 이웃들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는데요. 조용히 다니셨잖아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며칠 전 아파트 관련 서류 정리하러 오시긴 했어요. 그때도 혼자 오셨고, 며느리는 눈을 부릅떴다. 서류 정리? 네. 아마 명예 이전 과정이었던 것 같던데. 그 말에 며느리는 마치 숨이 끊길 듯 주저앉았다. 며느리가 정주를 놓고 헤매는 동안 아들은 집안을 뒤져 내가 남겨둔 서류를 찾으려 했다. 그러다 그는 오래된 서랍에서 아내 손주의 할머니의 이름이 적힌 문서를 발견했다. 아버님이 보험금 수령인이 아니었어? 사망보험금, 퇴직연금, 그 모든 것들의 수령인은 아들인 자신이 아니라 둘째 딸. 아들은 숨이 턱 막혔다. 왜 난 한 번도 몰랐지?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아버지와 여동생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은 신뢰가 있었구나. 그리고 그 신뢰의 끈에서 자신만 제외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서늘하게 찔렀다. 그날 밤 며느리는 자포자기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우리 끝난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당신은 아무것도 해온 게 없어. 아버님 재산도 못 지켰고 당신 월급도 날아가고 나보고 이제 어떻게 살라는 거야? 아들은 참았던 분노를 꾹 누르며 말했다. 너 우리 아버지를 돈으로만 봤니? 그래. 돈이지 그럼 뭐야. 우리가 아버님 모시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 대가라도 받아야지. 그 말은 아들의 마지막 인내심마저 끊어버렸다. 넌 아버지를 모신 게 아니라 착취하려고 했던 거야. 뭐라고? 아들은 조용히 말했다. 우리 잠시 떨어져 지내자. 그래. 당신이랑 살면 내 인생 망해. 며느리는 결국 아이만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다. 집안은 그날 이후 완전히 붕괴했다. 나는 딸과 함께 아담한 집을 임시로 임대했다. 딸의 지인 소개로 저렴하고 조용한 곳이었다. 딸이 말했다. 아빠, 여기서 당분간 지내요. 아빠가 좋아할 만한 책방도 있고 병원도 가깝고 마음 편히 있어요. 나는 집안을 둘러보다가 작은 액자를 발견했다. 딸이 나에게 건넸다. 엄마 사진이에요. 아빠 옆에 두세요. 나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이제야 내가 약속을 지키는구나. 딸이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아빠, 이제부터는 아빠가 원하는 삶을 사세요.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나는 그 말을 들으며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동안 나는 가족에게만 맞춰 살아왔었다. 하지만 이제는 내 삶을 살아야 한다. 아들은 여러 번 메시지를 보내왔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제발 한 번만 통화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저 너무 무섭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어요. 그러나 나는 어떤 답장도 하지 않았다. 왜냐면 그의 메시지에는 뉘우침보다 두려움이 더 짙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재산을 잃고 아내가 떠난 그 두려움. 그건 진심으로 미안해서가 아니었다. 딸이 급히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빠, 지금 한국 뉴스 보세요. 나는 놀라며 휴대폰을 받았다. 뉴스 속에는 강남 아파트 소유권 분쟁이라는 제목이 떴다. 내용은 이랬다. 한 중년 여성이 고령의 아버지를 속여 강남 아파트 명의를 빼앗았다며 아들이 신고한 사람은 바로 내 아들이었다. 딸이 분노하며 말했다. 형이 아빠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어요. 둘째인 저한테 아파트를 준 게 아니라 제가 아빠를 속였다고 신고했어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래. 결국 이렇게까지 가는구나. 아들은 자신의 욕망을 감추기 위해 딸과 나를 사기꾼으로 만들려 하고 있었다. 그 사실이 가슴속을 깊게 베어갔다.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마지막 반전의 때가 왔다. 나는 책상 서랍에서 남겨둔 마지막 서류 봉투를 꺼냈다. 딸이 물었다. 아빠, 이게 뭐예요? 봉투 안에는 아들이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결정적 문서가 들어 있었다. 나는 딸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모든 걸 공개할 때가 왔다. 딸이 숨을 삼켰다. 나는 덧붙였다. 진실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그들이 가장 아프게 느끼도록 말이다. 창밖에서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나는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들이 사기 피해 신고를 했다는 뉴스를 본 순간 나는 더 이상 침묵으로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 이제는 숨길 필요도 없다. 모든 걸 드러내고 끝내야 한다. 나는 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자. 딸의 눈빛은 단단했다. 아빠,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아빠 옆에 있을게요. 한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경찰 담당 수사관이었다. 씨 맞으시죠? 강남 아파트 분쟁건으로 진술이 필요하십니다. 나는 아무 흔들림 없이 말했다. 물론입니다. 진실을 말하러 온 것이니까요. 딸은 내 손을 꽉 잡았다. 아빠, 괜찮아요. 조사실에 앉자. 수사관은 정중하게 물었다. 딸이 아버지를 속여 아파트를 가로챘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사실인가요? 나는 차분히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나는 준비해온 서류를 책상에 올려놓았다. 공증된 증여계약서, 아내와 내가 함께 작성한 유언 형식의 부탁장, 딸에게 자산을 넘기기로 한 날짜가 기록된 영상 파일, 아파트 대금이 나의 통장에서 빠져나갔네요. 수사관은 서류를 보더니 감탄하듯 말했다. 이 정도면 딸이 아버지를 속였다는 주장은 불가능합니다. 사실 아들이 모르던 게 있었다. 아파트는 갑작스럽게 넘겨진 것이 아니라 아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딸에게 이어지도록 계획돼 있던 것이었다. 아내는 늘 말했다. 당신 아들한테 너무 기대지 마.
저 아이는 약하지만 둘째는 곱고 올고다. 나중엔 둘째가 당신 책임질 거야. 나는 그 말을 끝내 무시했지만 결국 아내는 옳았다. 다음 날 아들과 며느리 역시 경찰서에 불려왔다. 나는 조용히 옆방에서 그들의 진술을 들을 수 있었다. 수사관이 물었다. 둘째 따님이 아버지를 속였다는 근거가 있으십니까?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했다. 그 여자 우리 몰래 아파트를 가져갔어요. 아버님을 깨워서. 그러자 수사관이 냉정하게 말했다. 증여 서류에는 아버님과 따님의 사인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도 매우 오래전부터 준비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황상 둘째 따님이 사기 행위를 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수사관이 조용히 물었다. 혹시 아버님의 재산이 사라진 것에 대해 부인께서 크게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 것 같던데 그 이유가 경제적 기대 때문인가요? 그제야 아들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즉, 아버님 재산을 기대하고 계셨던 건 두 분 쪽이었습니까?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며느리는 울부짖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당연히 그 정도 대가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왜 나만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수사관은 마지막으로 회의록에 적었다. 신고자 측이 오히려 동기를 가진 것으로 판단됨. 며칠 뒤 나는 아들 집을 찾았다. 문을 열자 아들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아버지, 그 얼굴엔 미안함과 두려움 그리고 바닥까지 떨어진 자존심이 어른거렸다. 손주는 멀리서 나를 보고 살짝 숨어버렸다. 며느리는 친정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아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말하고 싶은 건 많겠지. 하지만 먼저 내가 할 말이 있다. 아들은 숨을 삼켰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내가 떠난 뒤 어떤 말을 했는지 전부 들었다.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 아버지, 그게 순간적으로. 그 순간이 쌓여 인생이 된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너희가 힘들었던 건 안다. 하지만 힘든 걸 내 탓으로 돌린 순간 우리는 이미 가족이 아니었다. 아들은 울먹이며 말했다. 아버지, 저희 잘못했습니다. 제발 다시 같이 살아요. 저도 일 다시 구하고 형수도 돌아오면 다시. 나는 손을 들었다. 아니다. 아들은 충격에 말을 잃었다. 너희는 가족이 아니라 기대를 했다. 내 인생을 너희가 책임져 달라고. 그리고 내가 떠났을 때 너희는 나를 찾은 게 아니라 재산을 찾으려 했다. 아들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시렸지만 결국 단호하게 말했다. 죄는 용서할 수 있다. 하지만 내 남은 생을 너희에게 걸 순 없다. 육손주와의 마지막 장면. 방 문틈에서 조그마한 얼굴이 보였다. 할아버지. 나는 몸을 돌렸다. 손주는 천천히 내게 다가오며 말했다. 엄마가 할아버지 나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근데 난 아직도 할아버지가 좋아. 그 말은 내 가슴 깊은 곳에 박혀있던 마지막 얼음을 녹였다. 나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넌 아무 잘못 없다. 넌 그냥 사랑받아야 할 아이일 뿐이야. 손주는 조용히 울었다. 할아버지 다시는 안 와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내가 너를 보고 싶을 때, 내가 나를 보고 싶을 때, 그때는 얼마든지 올 수 있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떨구며 울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빠는 이제 누구의 짐도 아니고 누구의 기대도 아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나도 내 삶을 살겠다. 아들은 울며 말했다. 아버지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기회를 줄 수는 있다. 하지만 그 기회는 같이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현관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너희가 진짜로 바뀌는지 시간으로 증명해라. 그리고 문을 열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산다. 몇 달 후 나는 해외의 작은 도시에서 딸과 함께 지내고 있었다. 흥미로운 책을 읽고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곳을 산책하고 밤이면 조용히 음악을 들었다. 아들로부터는 조심스레 편지가 하나 도착했다. 아버지, 이제야 조금씩 알겠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기만 했는데 우리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언젠가 다시 뵙고 싶습니다. 나는 웃으며 편지를 접었다. 그래,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언젠가는 다시 만나겠지. 딸이 창가에서 물었다. 아빠, 오늘 산책 가요? 나는 따뜻한 햇살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오늘은 내가 오래 기다렸던 날이구나.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아내가 그토록 바라던 내가 나답게 사는 삶을 향해